한국인은 출입 금지입니다. 태국의 모든 식당들이 한국인이라면 이제 치가 떨린다면서 한국인 출입 금지라는 팻말을 가게에 붙여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한국인 출입이 줄면서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지자 떨어지는 매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폐업을 하는 가게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가게 사장들은 태국 정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태국 정부는 오히려 식당 사장들을 비판하며 떨어진 태국 경제에 대해 회복해보려고 하지만 손을 쓰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으로 인해 전전긍긍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사태가 어떻게 끝을 내게 될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 캠벨이에요. 보스턴에서 태어나 실리콘밸리에서 커리어를 쌓았던 32살 미국인이죠. 제가 태국에서 겪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환경에서 자랐어요. 보스턴의 저명한 심장외과 의사인 아버지와 한국계 의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문화를 접하며 자랄 수 있었죠. 특히 어머니 덕분에 한국 문화는 제 일상의 큰 부분이었어요. 주말마다 한인타운에 가서 김치를 담그고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를 배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스탠포드 MBA 과정을 마치고 실리콘밸리의 대형 테크기업 전략기획팀에서 일하게 됐어요. 안정적인 연봉과 화려한 이력을 쌓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뭔가 허전함을 느꼈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특히 실리콘밸리에서 한국 IT 기업들과 협업하면서 한국의 혁신적인 서비스 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한국의 기업들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섬세한 고객 서비스 마인드를 갖추고 있더라고요. 화상회의를 할 때마다 한국팀의 완벽한 준비성과 프로페셔널한 태도에 감탄했죠. 어느 날 어머니가 들려주신 옛날 이야기가 제 인생을 바꾸게 됐어요. 어머니가 80년대의 의대생이었을 때 한국의 의료 서비스가 얼마나 열악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한국은 단 30년 만에 의료 관광 강국이 됐단다.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해냈어. 어머니의 이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동남아 관광시장에 대한 보고서를 읽게 됐어요. 엄청난 성장 잠재력이 있는데도 서비스 품질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때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한국의 선진 서비스 시스템과 실리콘밸리의 혁신 기술을 접목하면 동남아 관광업을 혁신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주변의 반대는 엄청났어요. 미쳤니? 실리콘밸리에서의 안정적인 커리어를 포기하고 태국이라니. 아버지는 특히 심하게 반대하셨죠.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어요. 에밀리, 내가 한국과 미국의 장점을 모두 알고 있으니 분명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어머니의 이 말씀이 제게 큰 힘이 됐어요. 준비 과정도 만만치 않았어요. 6개월 동안 태국어를 공부하고 동남아 관광시장을 철저히 분석했죠. 한국의 관광 서비스 시스템도 깊이 연구했어요. 특히 한국관광공사의 품질인증 시스템이 인상 깊었는데 이런 체계적인 품질 관리가 태국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실리콘밸리에서 모은 저축금과 아버지를 겨우 설득해 받은 투자금으로 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제 가방 속에는 한국의 서비스 매뉴얼과 실리콘밸리에서 배운 혁신 전략들이 가득했죠. 한국의 서비스 정신과 실리콘밸리의 혁신을 결합하면 태국 관광업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을 거야.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호텔들의 직원 교육 시스템이었어요. 체계적인 매뉴얼, 정기적인 서비스 품질 평가,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의 자부심이 놀라웠죠. 이런 시스템을 태국에 도입하면 분명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저는 그렇게 확신했어요. 하지만 방콕에 도착하자마자 현실의 벽에 부딪혔어요.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무질서와 불친절한 서비스, 위생 상태가 의심스러운 시설들. 한국의 깨끗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기대했던 제게는 큰 충격이었죠. 택시기사는 가격을 속이려 했고 호텔 직원들은 기본적인 서비스 매너도 갖추지 못했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현실이 제가 이곳에 온 이유를 더욱 분명하게 해줬거든요. 이곳을 변화시키기 위해 내가 필요한 거야. 그렇게 다짐하면서 저는 한국의 서비스 혁신을 태국에 심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됐어요.
한국계 어머니를 둔 덕분에 저는 아시아의 정서를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실리콘밸리에서 단련된 혁신적 사고방식도 갖고 있었죠. 이 두 가지가 제 강점이었어요. 이제 태국을 변화시킬 차례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푸켓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됐답니다. 방콕에 도착한 첫날부터 저는 문화 충격에 시달렸어요. 저의 장밋빛 계획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 컸거든요.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심각한 실망감이 밀려왔어요. 입국장의 긴 대기줄, 불친절한 입국 심사, 영어조차 제대로 통하지 않는 안내 데스크. 이게 정말 관광대국을 꿈꾸는 나라의 관문이 맞나 싶었죠. 첫 한 달 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내가 정말 잘한 선택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방콕의 한 호텔에서 현지 관광업계를 연구하면서 느낀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위생 상태는 최악이었고 직원들의 서비스 마인드는 찾아볼 수 없었죠. 심지어 5성급이라는 호텔에서도 바퀴벌레를 발견했을 정도였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현지 호텔들의 운영 시스템이었어요. 예약은 아직도 수기로 관리하고 고객 데이터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죠.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던 제게는 마치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게 정말 21세기의 관광산업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러던 중에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태국의 한 대기업과 미팅이 있어서 서울에 출장을 가게 된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시에는 이 출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깔끔하게 제복을 갖춰 입은 직원들, 완벽하게 작동하는 자동화 시스템, 어디에서도 긴 대기줄을 찾아볼 수 없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스마트 패스 시스템이었어요. 입국 심사가 몇 초 만에 끝나는 걸 보고 이게 바로 미래의 공항이구나 하고 감탄했죠.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시간이었어요. 명동에 있는 한 특급 호텔에 묵었는데 체크인부터 남달랐어요. 직원들은 완벽한 영어로 응대했고 모바일 키로 객실 문을 열 수 있었죠. 객실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었고 심지어 조명까지 음성으로 컨트롤할 수 있더라고요.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었어요. 길거리 포장마차에서도 QR코드로 결제가 가능했고 택시에서도 카드 결제가 당연했죠. 미국에서도 보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캐시리스 사회구나 하고 깨달았죠. 호텔 조식을 먹으면서도 놀란 게 많았어요. 뷔페 음식은 실시간으로 보충되고 테이블은 손님이 일어나자마자 정리됐죠. 웨이터들은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고 고객의 작은 요구사항도 즉각 해결해 주었어요. 심지어 제가 커피를 마시다 옷에 살짝 흘렸을 때는 직원이 순식간에 달려와서 전문 세탁 서비스를 제안하더라고요. 관광지 방문도 신세계였어요. 경복궁에 갔을 때는 AR 기술을 활용한 가이드 서비스에 깜짝 놀랐어요. 스마트폰으로 건물을 비추기만 하면 조선시대 모습이 재현되는 거죠. 이런 첨단 기술과 전통 문화의 조화는 미국에서도 보기 힘든 거였어요. 지하철은 또 어떡해요?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고 실시간으로 열차 도착 정보가 제공되죠. 가장 놀라웠던 건 역사 내 안내 로봇이었어요. 길을 잃은 관광객을 목적지까지 직접 안내해 주더라고요. 이런 게 진짜 스마트 시티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쇼핑몰에서의 경험도 잊을 수 없어요. 피팅룸에 설치된 스마트 미러는 제가 입어본 옷을 자동으로 촬영하고 비교해 주었고 다른 색상이나 사이즈를 직원 호출 없이도 요청할 수 있었죠. 이거야말로 진정한 옴니채널 쇼핑이구나 하고 감탄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관광 안내소였어요. 24시간 운영되는 키오스크에서는 10개 이상의 언어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근처 맛집이나 관광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심지어 그 자리에서 예약까지 가능했어요. 태국의 수작업 안내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호텔 로비에 앉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알겠다. 내가 태국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한국의 이런 혁신적인 서비스 시스템을 태국에 도입하는 것,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었던 거죠. 방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메모했어요. 디지털 기술의 활용, 세심한 고객 서비스,
완벽한 위생 관리. 이 모든 것을 태국에서도 실현하고 싶었거든요. 한국이 해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때는 그렇게 자신만만했죠. 하지만 제가 곧 마주하게 될 현실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는 아직 몰랐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곧바로 푸켓의 중형 호텔 인수를 추진했어요. 150개 객실 규모의 해변가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호텔이었죠. 인수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서류상으로는 객실 점유율이 75%라고 했는데 실제로 가보니 40%도 안 되더라고요. 직원들의 이력서도 대부분 허위였고 재무제표도 조작되어 있었죠. 그래도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상황이 제게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바닥부터 시작하면 한국식 시스템을 도입하기가 더 쉬울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호텔 인수를 강행했죠. 첫 번째로 시도한 건 디지털 예약 시스템 도입이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일할 때 알게 된 클라우드 기반 호텔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죠. 하지만 직원들의 반발이 어마어마했어요. 우리는 20년 동안 수기로 해왔는데 왜 바꿔야 하나요? 그 컴퓨터 시스템은 너무 복잡해요. 전산화하면 우리가 일자리를 잃는 거 아닌가요? 이런 반응들이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프론트 데스크 책임자였던 수파차이의 말이에요. 미스 에밀리, 우리는 태국식으로 하는 게 더 편해요. 손님들도 우리 스타일에 익숙해져 있다고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답답했어요. 누가 봐도 비효율적이고 에러가 많은 시스템인데 변화를 거부하는 게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청소 시스템을 개선하려 했을 때는 더 심각한 저항에 부딪혔어요. 한국 호텔에서 가져온 객실 청소 매뉴얼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청소부들이 집단으로 반발했죠. 이렇게 꼼꼼하게 청소하면 하루에 3개 방도 못해요.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해왔어요. 손님들도 불평한 적 없는데요. 라면서요. 주방도 문제였어요. 위생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더니 주방장이 크게 화를 냈어요. 30년 경력에 내가 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태국 음식은 이렇게 해야 제맛이에요. 냉장고에 유통기한 스티커를 붙이고 식재료 보관 온도를 체크하는 간단한 일조차 거부당했죠. 직원 교육은 또 어떻게요? 한국의 호텔에서 영감을 받아 미소. 친절 서비스 교육을 시작했는데 반응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웃으면서 인사하라고요? 그건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손님한테 90도로 인사하는 건 우리 문화가 아니에요. 태국은 미소의 나라인데 그런 거 안 배워도 돼요. 이런 식이었죠. 복장 규정을 만들었을 때는 정말 큰 소동이 났어요. 유니폼을 단정하게 입고 메이크업은 자연스럽게 하고 액세서리는 최소화하라는 기본적인 규정이었는데 더운 나라에서 이렇게 꽉 조이는 옷을 어떻게 입어요? 우리만의 개성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어떤 직원은 이건 인권 침해예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시간 개념이었어요. 한국처럼 정시 출근과 정확한 업무 처리를 요구했더니 직원들 사이에서 제가 악덕 외국인 사장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태국은 느긋한 나라예요. 왜 그렇게 서두르게 하나요? 손님들도 우리의 여유로운 스타일을 좋아해요. 이런 변명들이 계속됐죠.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을 때는 정말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카드 단말기와 QR 결제 시스템을 설치했는데 직원들이 고의로 고장났다고 보고하고 현금으로만 결제를 받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현금으로 받으면 중간에서 얼마를 빼돌릴 수 있었던 거죠. 심지어는 제가 도입하려던 변화들을 방해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도 있었어요. 일부 직원들이 몰래 모여서 전통 수호 모임이라는 걸 만들었대요. 변화에 찬성하는 직원들을 따돌리고 새로 입사한 직원들에게 여기는 원래 이런 곳이야. 사장님 말씀. 너무 신경 쓰지 말하며 서비스 개선을 방해했죠.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날 밤에 일어났어요. 한국의 대형 여행사 임원들이 투숙했는데 에어컨이 고장났다며 항의를 하셨어요. 알고 보니 담당 직원이 정기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였죠. 에어컨은 원래 가끔 고장나는 거예요. 라는 태연한 답변을 들었을 때는 정말 현기증이 날 정도였어요. 하지만 모든 직원들이 변화를 거부한 건 아니었어요. 특히 젊은 직원들 중에서는 한국의 선진 시스템을 배우고 싶어하는 이들도 있었죠. 그들을 중심으로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려 했지만 기존 직원들의 조직적인 저항과 태국 특유의 느긋한 문화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한 벽이었답니다. 매일 밤 사무실에서 한숨을 쉬며 다음날의 전략을 고민했어요. 한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하는 게 아니라 태국 문화에 맞게 조금씩 수정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밤을 지새웠죠.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단단했답니다. 태국의 갑작스러운 반환 정서와 그로 인한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미국인인 제가 바라본 이 사태는 마치 60년대 미국의 인종차별을 보는 것처럼 충격적이었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호텔 이메일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한국인 고객들의 예약 취소 요청이 갑자기 폭주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단순히 성수기가 지나서 그런가 했는데 취소 사유를 보니 심상치 않았어요. 태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해서요. 안전이 걱정됩니다. 다른 국가로 여행지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었죠. 우리 호텔의 매니저인 수파차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시내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쫓겨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SNS를 확인해보니 충격적인 장면들이 가득했어요. 푸켓 시내 곳곳에서 상점들이 한국인 출입금지라는 팻말을 걸기 시작했더라고요. 즉시 현장 조사에 나섰어요. 먼저 방문한 곳은 푸켓 상인연합회였죠. 회장인 파타나 씨는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미스 에밀리, 당신은 미국인이니까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한국인들은 우리 문화를 무시해요. 그의 설명을 듣고 있자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청결을 요구하고 정확한 시간을 지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문화를 무시하는 걸까요? 현지 마사지샵 업주들과의 대화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2년 동안 불법으로 일했어요. 매달 300만 원을 벌었죠. 여기서는 꿈도 못 꿀 돈이에요. 제가 그럼 합법적으로 가면 되지 않나요? 라고 묻자 돌아온 답변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관광비자로 가서 불법으로 일하는 게 더 쉽죠. 였어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만연해 있었어요. 태국 관광청을 방문했을 때의 기억도 잊을 수 없어요. 담당 공무원은 에어컨이 빵빵한 사무실에서 사실 우리도 이런 상황이 걱정됩니다만 이라며 말끝을 흐렸죠. 실질적인 대책은 전혀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한국 정부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만 되풀이했죠. 현지 신문과의 인터뷰도 진행했어요. 미국인 호텔리어가 바라본 태국의 관광위기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는데 댓글란은 말 그대로 전쟁터였어요. 외국인이 왜 우리 일에 끼어드나, 당신도 한국인들 편이냐는 식의 비난이 쏟아졌죠. 반면 한국의 대응은 정말 놀라웠어요. 자국민이 차별받는 상황에서도 보복이나 감정적 대응 대신 차분한 대화를 시도하더라고요. 한국 여행사들은 위약금 없이 예약을 취소해 주었고 항공사들은 다른 노선으로 무료 변경을 해주었죠. 우리 호텔에 묵고 계시던 한 한국인 가족의 모습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체크아웃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괜찮아요. 오히려 태국 분들이 곤란해지실까봐 걱정됩니다. 이런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며 제 마음이 울컥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태국 관광업계는 심각한 타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우리 호텔의 예약률은 전월 대비 80% 가까이 감소했어요. 주변 상점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고 밤거리는 마치 유령도시처럼 변했죠. 태국 정부가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지금도 매일 아침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실리콘밸리에서 일할 때 배운 게 있어요. 위기는 곧 기회라는 거죠. 하지만 이번 사태는 달랐어요. 감정적인 대응이 이성적인 판단을 가린 순간 그건 더 이상 기회가 될 수 없더라고요. 최근에는 일부 젊은 사업가들 사이에서 변화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한국처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해요. 이제는 서비스 품질을 높여야 할 때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들리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어요. 태국의 관광업계가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진정한 변화를 시작하길 바라면서 저는 지금도 이 폭풍의 한가운데서 버티고 있답니다. 미국인인 제가 보기에도 이번 사태는 단순한 문화 차이가 아닌 태국 관광업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낸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호텔 로비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젊은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타나폰이라는 22살 청년이었죠.
사장님, 저희가 한국의 서비스를 배우고 싶어요. 몇몇 젊은 직원들이 모였는데 한국식 서비스 교육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지금까지 변화를 거부하기만 하던 직원들 중에서 처음으로 들어보는 긍정적인 반응이었거든요. 타나폰의 제안으로 우리는 푸켓 서비스 혁신 그룹이라는 소규모 스터디 모임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5명이었던 모임이 한 달 만에 15명으로 늘어났어요. 놀라운 건 우리 호텔 직원들뿐만 아니라 주변 호텔과 레스토랑의 젊은 직원들도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매주 화요일 저녁 호텔 연회장에 모여 한국의 서비스 문화와 디지털 기술을 공부했죠. 실리콘밸리에서의 경험을 살려 저는 이들에게 단순한 서비스 교육이 아닌 디지털 혁신의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한국의 호텔들이 어떻게 IT 기술을 활용하는지, 모바일 체크인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고객 데이터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등을 설명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이들의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었어요. 퇴근 후에도 남아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유튜브로 한국 호텔 서비스 영상을 찾아보고 심지어 주말에는 자발적으로 스터디 모임을 만들더라고요.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한 달 만에 우리 호텔의 고객 만족도가 눈에 띄게 상승했거든요. 특히 젊은 직원들이 주도한 스마트 룸서비스 시스템이 큰 호응을 얻었어요. 카카오톡으로 룸서비스를 주문하고 실시간으로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이 소식이 퍼지면서 태국 호텔 업계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방콕의 유명 호텔 체인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의 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푸켓 호텔협회에서도 저를 초청해서 강연을 요청했죠. 그러던 중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한국의 대형 호텔 체인에서 태국 직원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제안한 거예요. 우리 호텔의 젊은 직원들이 서울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죠. 타나폰을 포함한 5명의 직원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했어요. 서울에서 돌아온 직원들의 변화는 놀라웠어요. 단순히 서비스 기술만 배워온 게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단순한 조급함이 아닌 고객을 위한 열정과 효율성의 표현이라는 걸 이해하게 됐다고 해요. 이런 변화의 물결은 점점 더 커져갔어요. 푸켓의 다른 호텔들도 하나둘씩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한국식 서비스 교육을 요청하는 곳이 늘어났죠.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푸켓 스마트 관광 아카데미를 설립했어요. 아카데미는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태국 전역에서 호텔리어들이 찾아왔고 심지어 베트남과 필리핀에서도 문의가 왔죠. 저는 한국의 호텔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정기적인 강연과 워크숍을 진행했어요. 물론 여전히 어려움은 있어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하고 과거의 방식을 고수하려 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변화를 원하는 목소리가 더 커졌고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혁신이 필수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어요. 최근에는 태국 관광청에서도 우리의 노력을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태국 관광혁신 프로젝트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됐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약속받았죠. 특히 한국의 관광공사와 협력하여 양국의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프로젝트도 시작했어요. 가장 기쁜 건 직원들의 변화예요. 예전에는 월급날만 기다리던 직원들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개선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아요. 타나폰은 이제 교육팀 리더가 되어 신입 직원들을 가르치고 있죠. 우리 호텔은 이제 푸켓에서 가장 혁신적인 호텔로 인정받고 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됐죠. 특히 디지털 시스템과 친절한 서비스로 유명해졌어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희망을 가지고 출근해요. 예전처럼 한숨 쉬며 하루를 시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알거든요. 진정한 변화는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일어난다는 걸요. 한국이 그랬듯이 태국의 관광업도 언젠가는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할 거예요. 지금도 매일 저녁 호텔 루프탑에서 푸켓의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실리콘밸리의 혁신 정신과 한국의 서비스 문화가 태국의 전통과 조화를 이루는 날이 반드시 올 거야. 그날을 향해 오늘도 저는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답니다. 이제 태국의 관광업계도 서서히 변화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방콕에서 태국 관광혁신 포럼이 열렸는데 전국에서 수백 명의 호텔리어들이 모였죠. 제가 기조 연설을 맡았는데 청중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의 열정적인 참여가 인상적이었죠.
우리 호텔은 이제 스마트 호텔리어 양성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매달 20명의 교육생을 선발해서 한국의 선진 서비스 시스템과 디지털 기술을 가르치고 있죠. 처음에는 푸켓 지역 호텔들만 참여했는데 이제는 태국 전역에서 교육생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특히 자랑스러운 건 우리 호텔 출신 직원들이 다른 호텔의 매니저로 스카우트되는 일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타나포는 방콕의 5성급 호텔 서비스 팀장으로 승진했고 다른 직원들도 속속 좋은 기회를 잡고 있어요. 제 꿈은 이제 더 커졌어요. 단순히 한 호텔의 변화가 아닌 태국 전체 관광업의 혁신을 꿈꾸고 있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동남아 스마트 관광 허브 프로젝트예요. 한국의 기술력과 서비스 정신을 동남아 전역에 전파하는 것이 목표예요. 되돌아보면 모든 게 운명 같아요. 실리콘밸리의 안정적인 직장을 떠나 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시작한 도전이 이제는 제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 됐으니까요. 어머니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떠올라요. 에밀리, 변화는 항상 불편하단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푸켓의 아름다운 해변을 바라보며 새로운 꿈을 꿔요. 언젠가 태국이 한국처럼 세계적인 관광 선진국이 되는 그날을 위해 오늘도 저는 힘차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국의 서비스 정신, 실리콘밸리의 혁신, 그리고 태국의 전통이 만나는 곳. 이게 바로 제가 꿈꾸는 미래랍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